수급상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혹시나 이제 물타기 같은 걸 하셨다가 그러니까 계좌가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뭐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거냐 네이버가 좋을 거냐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삼성전자처럼 대형주 있죠. 네. 카카오 및 그룹주. 지난 11일에 CPI 발표 이후로 뭐 네. 순식간에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뭐 이렇게 대형주긴 한데 네.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상한가치고 그죠? 네. 카카오도 그날 당시 한 15% 급등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좀 바닥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죄송하다는 예. 입법을 좀 까시고 네,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제 방송에서도 그렇고 다른 데 가서도 카카오를 좋게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는 지금 시청자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카카오 저승사자다. 네, 라는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일단 지금 저는 수급상의 반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카카오 주가를 열어보시면은 카카오 지금 뭐 주봉 정도를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코스피 주봉을 열어보시면은 방향이 똑같아요. 그냥 코스피가 반등을 주면은 수급상으로 반등을 주면서 똑같이 20주선을 맞고는 코스피가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형주니까 대형주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지 카카오 자체의 뷰가 좋아져서 올랐다 반등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워낙 많이 물려있고 워낙 힘든 상황에서 심리가 개선되고 심리가 돌아서다 보니까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0만 주씩 공매도 상환이 터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 찍고 돌리는 그러면서 조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상한가를 찍은 날 보시면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날은 어느 정도 공매도가 청산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매도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카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10,000원 중반대까지 빠지고는 이 친구의 앞으로 한 2년 정도의 그 이익 성장을 놓고 보니까 카카오뱅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진짜 진지하게 접근을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금리 상황이기도 하니까 이제 특히 뭐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카카오뱅크는 이러면은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카뱅은 슬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갑자기 실적 발표하고 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고는 카카오페이도 봤는데 같이 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수급에서 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은 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가 동시에 지금 쭉 올라오는 과정에서 둘 다 121선에 맞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평선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꼭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평선을 벗겨내기에는 정말 그만한 힘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 제가 어제 하필이면 또 영상을 또 올려놓고 왔어요. 카카오페이 관련돼가지고 이제 수급상으로 반등 주는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여전히 밸류 측면에서 보면은 바닥에서 2배가 났는데 더블링이 났는데 이 상황이 좀 이렇게 한 달 만에 2배 올라올 만큼 성장이나 지금 금융 환경이 녹록하진 않다. 그리고는 아직까지 뭐 적자를 본다든지 아직도 성장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PER을 놓고 우리가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은 위험한 자리지 않나. 말 그대로 수급에 의한 반등이었고 그 관점에서 워낙 심리가 개선되다 보니까 뭐 기관 외국인들이 일단은 공매도 하던 물량을 걷어들인다 혹은 공매도를 좀 안 한다라는 입장으로 강하게 들어올렸는데 실제로 카뱅은 외국인들이 중간중간 매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수급적인 분석과 성장성에 대한 보고서들을 많이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괜히 지금 혹시나 이제 물타기 같은 걸 하셨다가 좀 더 그러니까 계좌가 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PI가 예상치 하향하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워낙 기본적으로 베타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면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오르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실 많이 반등을 한 거지 뭔가 펀더멘탈상의 중요한 이슈는 없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알리페이랑 뭐 협업을 한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 뉴스가 붙어 있긴 하고 골드만삭스도 카카오페이에 대해서 12만 원 목표 주가 보고서를 내긴 했어요. 근데 우스갯소리로 골드만삭스가 물려서 낸 보고서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그 보고서가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따라 붙었으면은 외국인들이 뭔가를 봤구나. 골드만삭스가 정말 뭔가를 봤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고는 오히려 외국인 매도가 더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왜냐면은 4만 원 주가에서 12만 원 목표 주가를 낸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업사이드가 200%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부분도 이게 혹시나 골드만삭스가 그런 짓을 가끔씩 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물려서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도 약간 비슷하게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이버는 포시마크 때문에 포시마크 인수하면서 자금을 쓴다. 앞으로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 감익될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조금 매도가 과하게 나온 점이 있긴 있는데 지금 주가에서는 일단은 미국 빅테크랑 별반 우리가 접근 방법이 다르진 않다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지만 어제도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IR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생각보다 온라인 광고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라는 얘기가 미국에서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온라인 광고 쪽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되냐가 네이버 주가의 방향을 조금 가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포시마크를 인수했던 전략이라든지 지금 뭐 전자상거래 쪽에 힘을 싣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도 그렇고 놓고 보면은 네이버는 가장 중요한 게 IPO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저는 네이버랑 포스코를 정말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런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없어요. 오너가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대주주가 블랙락이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대주주들의 신임을 받는 대표가 이제 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빅테크처럼 창업자의 DNA가 여전히 녹아 있는데 그 의사결정은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창업자한테 일임은 하고 있지만 뒤에서 이제 보고 있는 쪽이 상업펀드다라는 점에서 저는 네이버는 상당히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거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뭔가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제 볼만한 아이디어다 그렇게 느껴지는데 맞나요? 네, 미국 빅테크도 지금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온라인 광고 시장이 언제 돌아설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플이 살만하냐? 살만합니다. 구글이 살만하냐? 살만합니다. 근데 이게 시장 수익률보다 좋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서는 계속 물음표죠.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다 녹아 나오고 소위 말해서 풀린 돈들이 상품 가격에 녹아 나오고 그게 기업 실적까지 녹아 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걸 다 거치고 나면은 주가가 레벨업은 하겠죠. 근데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시장 수익률에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를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 S&P 500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섹터를 공부하고 기업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관점에서 S&P 500보다 좋을 거냐라고 하면은 빅테크에 대해서는 지금 뷰가 상당히 많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도 뭐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거냐 네이버가 좋을 거냐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좋겠죠. 뭐 조선 기자재가 좋을 거냐 네이버가 좋을 거냐 그러면은 조선 기자재가 좋겠죠. 하다못해 케미컬이 지금 고점 대비 뭐 70%씩 박살나 있는데 케미컬이 좋겠냐 네이버가 좋겠냐? 케미컬이 좋겠죠.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빅테크는 꾸준한 수익은 낼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단기간에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그건 어려운데 이게 만약에 10년 놓고 봤을 때 케미컬이 좋냐 소부장이 좋냐 네이버가 좋냐면은 네이버가 좋죠. 그런 점에서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미컬이라고 한다면 화학 쪽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화학 쪽은 최근에 엄청 올랐다고 몰랐는데. 네, 지금 바닥에서 거의 뭐 한 50%, 70%, 100%씩 올라왔는데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뭐 몇몇 뭐 유화 종목이나 무슨 케미칼 같은 종목들 고점 대비 보시면은 마이너스 70%씩 났어요. 바닥에서 2배가 나도 이게 고점 부근에서 트레이드 하신 분들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걔네들은 사이클이 뭐 3년, 5년 이렇게 나오니까 박살이 많이 난 만큼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뭔가 턴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런 방금 말씀하신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동안 더 많이 빠졌던 그런 주식 쪽에서 턴이 더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 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갈 확률이 높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네요. 인터넷 플랫폼 기업보다. 네, 그래서 카카오도 약간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네이버도 실제로 반등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케미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케미컬과 철강도 지금 좀 많이 반등을 주고 있는데 케미컬과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이슈가 있는 게 유럽이 지금 제대로 된 생산이 안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근데 유럽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높은 이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회복이 될 수 있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만약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될 거냐라고 놓고 보면은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미 천연가스 라인은 뭐 야말가스관은 이미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드스트림도 원투가 지금 다 터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러시아 정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푸틴 관련된 정권이 완전히 개혁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전쟁 이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가격이 유럽이 계속 높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배를 띄워서 유럽까지 보내더라도 유럽 생산비보다 저렴하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아시아와 유럽의 경쟁하는 생산품이 뭐냐 그러면은 철강, 화학이라고 볼 수 있죠. 네네. 지금 이제 유럽에 있는 바스프라든지 아르셀로미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안 돌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시아의 철강, 화학 쪽은 수급이 또 붙어 있다라는 점도 참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호재 중에 하나가 매크로적인 관점에서 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뭐 시진핑 상정이 확정이 되고 이제 약간 좀 슬슬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외국산 백신도 좀 맞게 하고 뭐 이렇게 정말 잘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약간 리오프닝 관련 주식들이 좀 부각을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주목할 만한 그런 주식이나 섹터 있을까요? 리오프닝이요? 대한민국은 2022년 초부터 리오프닝으로 다 떴잖아요. 그렇죠. 또 뜰 게 있을까요? 최근에 약간 외국인 카지노 움직임 좋잖아요. 그거는 인정. 네. 그 부분. 여행도 약간 좀 모멘텀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한번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파라다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GKL, 요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올랐다가 다 뱉어내서 다시 올라갈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걔네들은 현금이 많아요. 근데 최근에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섹터가 아무래도 이제 똑같이 올 초에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은 친구 중에서 이제 항공 쪽. 네. 그쪽도 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화장품 쪽도 어떠냐? 맞아. 화장품 쪽도 약간 주가 관점에서 반응이 오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브랜드 점유율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화장품에 대해서 제가 항상 좀 보수적으로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글로벌 트렌드가 뭐냐 그러면은 인플루언서가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거를 SNS에서 직접 팝니다. 약간 인디 브랜드 그쪽이 약간 커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브랜드가 우리가 정형화되어 있는 공산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나는 이런 피부를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혹은 내가 이런 거를 제품을 쓰다가 이런 피부를 유지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내 브랜드로 론칭했습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한정된 물량을 비싸게 판매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글로벌로 매우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기존의 브랜드 업체들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냐? 그러면은 여기서는 저는 약간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이니스프리 같은 저렴한 브랜드는 계속 쓸 거예요. 그런데 중간 브랜드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에서 소비를 할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에루샤는 절대 안 죽는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브랜드들이 실제로도 지금 할인 판매를 하는 것도 많고요. 국내에서 명품이라고 불렀던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브랜드는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죠. 양극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 측면에서 보든 아니면은 유동성이 끝난 측면에서 보든 정말 명품은 살아남겠지만 대한민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정말 명품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2019년과 지금의 발행 주식 수를 비교하시라.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어제도 제가 한번 계산을 때려봤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제 대한항공이 자회사인데 시가총액이 2018년도랑 지금이랑 주가가 똑같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50% 비싸졌어요. 유증 50%한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버는 돈은 이때보다 지금 덜 벌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더 올라갔어요. 그럼 돈을 벌어도 빚을 갚아야 되고 돈을 번다고 해도 시총이 비싸니까 이때보다 50%를 더 벌어야 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기업이 정말로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투자를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혹은 지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만 더 있으면은 또 결산기잖아요. 네. 그럼 약간 좀 흉흉한 이슈도 나올 수도 있고 재무구조 불안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심을 해야겠어요. 물론 이제 항공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관점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주가가 눌려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좀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외국인 카지노 관련된 친구들은 현금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가 안정되고 배당 성향도 50%가 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땡기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과거 주가로 돌아갈 수는 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제 뭐 리조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카지노 사업에 정말 웃긴 게 보고서를 보시면은 카지노 사업에 각 사업장마다 승률표도 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데이터도 줘요? 네. 실제로 보시면은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GKL보다 이제 딜러 승률이 더 높다. VIP가 좀 덜 가서 그런가?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이 땅땅땅 누를 때 돌아가는 게 있으니까 통계가 딱 나오는데 승률은 파라다이스가 좋대요. GKL이나 강원랜드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로운 통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설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기업마다 또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든다라는 겁니다. 2020년, 2021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건 아무나 돈 벌 때예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근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그럼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근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숨쉬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은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은 쉽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네 안 해주네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